자, 여러분 오늘 6월 3일 수업에 대해서 미리 지금 강의 파일을 만들어 보겠는데요. 일단 토론하기 논리적으로 말하기는 다음 시간에 하는 걸 하고요. 비판적 생각하기 등 나머지 부분이 있는데 논리적 말하기가 좀 제가 볼 때는 꼭 여러분들이 한번 여기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그 뒤에 학술적 글쓰기 이런 것도 있고 아주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그런 어떤 학습 자료들이 있어요.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제 대학 공부라는 게 어떤 그 앞에 나서서 강의를 하는 교수자의 어떤 지식이라든지 의견과 토론을 통해서 서로 간에 공부를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이제 대학에서 하는 어떤 수학, 즉 여러분들이 학습하는 방법이고, 결과적으로는 여러분들의 어떤 그 머릿속에 가지는 어떤 그 창의성이라든지 독창성, 그리고 자기 자신의 어떤 그 스스로의 어떤 자립심이랄까요? 어차피 이제 여러분들 밖에 나가면 다 성인으로 이제 대접을 받잖아요. 그죠? 그 성인으로 대접받는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각각의 행동이나 생각에 어떤 큰 책임이 따른다는 이야기죠. 이제 모두 좀 보다 이제 어떤 주입식이라든지 무조건 어떤 외워야 된다든지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그 논리적인 의식이라든지 또 세상을 보는 데 있어서 정확한 어떤 결정이랄까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꼭 교과서가 아니라 밖에 나왔더라도 교과서 밖이라도 여러분들의 어떤 여러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좀 더 현명하게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식의 생활, 그리고 학습, 자기 학습이라 해야 되나요? 어떤 그런 거를 하는 것이 전체적인 그 대학의 대학인으로서의 수업이나 공부를 하는 그런 학문을 하는 그런 자세인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오늘은 그 실전 독서라고 여러분 여기 있잖아요. 그죠? 요 실전 독서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한 40-50분 정도 이야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달리 특별한 거는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부담 없이 이 진짜 말대로 이 과목 자체가 과목 이름이 독서 표현이잖아요. 독서하는 것도 자율이적이고 어떻게 하면 이제 조금 더 효율적으로 독서를 할 수 있을까라고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10년, 20년 연구를 했던 것을 간추로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효율적으로 이러한 독서 방법은 이런 거는 어떨까라고 여러분들에게 각 제시를 한 거예요. 어떤 가장 공통적으로 이 정도면 여러분들이, 아니면은 꼭 여러분들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런 방법에 의해서, 이런 순서에 의해서, 또 이런 각도에 의해서 독서를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 과목을 만드는 것 같고요. 이 저서가. 그리고 이제 표현도 마찬가지죠. 결과적으로 독서와 표현이라는 것은 내가 얼마나 어떻게 생각하는 바를 어떤 식으로 남들에게 전달하는 어떤 소통의 과정을 이루는데 그 독서의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꼭 독서라는 것이 자기가 원하는 책만 읽는 것이 아니라 어떨 때는 여러분 전공에 대해서도 좀 읽고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을 이제 자기만 알면 또 안 되니까 그걸 여러 가지 형태로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죠. 강의 시간에 그 어떤 디스커션을 한다든지 교발 토론을 한다든지, 또는 살다 못해 시험이라는 걸 과정을 통해서라도 표현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독서의 완성은 표현에 있다. 그래서 적절한 표현, 현명한 표현,
남들에게 가장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남들이 가장 길을 솔깃하게 여러분들이 말하는 그 순간에 상대자들이 그 길을 솔깃하게 만들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이 독서의 최종적인 완성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자, 이 실전 독서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몇 가지 예를 보고 오늘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가 원래는 요게 이 과목 여기에 대해서 한 몇 가지 지문을 보고 한두 가지 하고 여러분들이 각각을 직접 내가 듣는 시간인데 어쩌겠어요. 지금 이 사항이 국가적인 사항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사항이다 보니까 아주 비상사항이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우리가 이해를 하고 받아들여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죠? 한번 읽어볼까요? 실전 독서는 다양한 영역의 질문을 읽고 주장과 근거를 찾아 논평하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비판적 사고 능력과 창의적 사고를 개발하기 위해 마련한 장이다. 이렇게 있어요. 자, 왜 우리가 이걸 보느냐, 우리 시간을 여기에 투자하느냐 하는 것은 바로 이 이야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몇 가지가 나눠지는데요. 정치, 경제 부분에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현실적으로 체득하게 되는 분야이므로 학생들의 능동적인 활동을 통하여 현실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운다. 자, 여기서는요,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현실적인 문제 해결. 요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이제 SNS 매체를 접하잖아요. 뭐 신문을 포함해서.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은 그게 다 진실이 아니다 말이에요. 어떤 건 진실이지만 어떤 건 진실 아닌 경우도 있고, 가장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 왜 이 사람이 이런 글을 썼을까라는 거기에 대해서부터 의문이 시작돼야 됩니다. 그 내용에 있는 그 자체를 가지고, 심지어 가장 위험스러운 것은 그 어떤 그 망나니 같은 그 기레기 기자들이 제목 장사하는 게 있어요. 거긴 결과적으로 클릭을 거기를 하면은 결과 그 클릭하는 수만큼 자기한테 주머니에 돈이 쌓이게 되니까 아주 자극적이고 내용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제목 장사를 하는 기레기들이 우리나라에는 지금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거 정말로 법을 바꾸더라도 이런 기레기들을 처단할 수 있는 이렇게 어떤 행태로든 간에 좀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감옥을 보내야 되나? 아무튼 규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되지 않고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혹세무민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유언비어라든지 혹세무민을 아주 뭐 17, 18세기 영세 시대 때 이런 행동을 했으면 살인죄에 범하는 만큼 아주 극행으로 처단했습니다. 지금은 언론의 자유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 아주 남용을 하고 오용을 하는데요. 하루빨리 좀 이번 연도 국회에서는 좀 그런 법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말해서 언론 개혁이라 하잖아요. 그죠? 꼭 그런 일이 좀 많이 벌어졌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사회윤리 부분에서는 사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들의 원인을 규명하고 처방하기 위해 사회 구조, 사회 질서, 사회 체계 등을 논리적 사고로 비판해 본다. 아주 좋은 말이고요. 아주 우리가 지식인으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에요. 사회윤리 부분에 대해서도. 근데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사회윤리 부분, 사회적이나 윤리적인 부분이나 정치나 경제적인 이 부분과 마찬가지로 정말로 자기 생각하고 동떨어진, 정말 아예 반대도 못해서 아주 잡아먹을 듯이 그냥 반대적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아주 정상이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올바른 판단을 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너무너무 동떨어진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주위에 많습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소통으로 통해서 막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키고 또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은 또 받아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거의 성장에 좋습니다. 저 사람하고 말이 안 되니까 나는 저 사람하고 절대 안 만나야 되겠어.
상당한, 물론 저 입장도 저는 이제 뭐 인생 하원기라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그런 것도 받아들이고 정말로 논리적이지 않더라도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영 개념이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들께서는 항상 그런 것을 잘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인격체로서 살아가 주시길 바랍니다. 좀 우스개 이야기지만은 저같이 이제 나이가 들면요, 우리 흔히 아버지 어머니들 보셨죠? 뭐 좀 아집이란 게 있잖아요. 그 자기만의 세상이 굉장히 큰 성을 쌓고 있잖아요. 대부분이 막 이렇게 다 뭐 자기주의가 다 있잖아요. 부모님도 한번 보세요. 근데 나이가 들면은 그는 뭐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흔히 좀 나쁜 표현을 아집이라 하는데요. 고집 대신 이제 아집이라는데요. 이제 나는 이렇게 살아와서 거기에 후회도 하고 만족도 하지만 아무튼 나는 이렇게 살아와서 나는 내 인생에 대해서 만족을 해. 따라서 내가 가졌던 어떤 라이프 스타일이나 생각이 나는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아. 뭐 이런 식의 개념의 세상을 이제 살 수밖에 없는 나이기 때문에, 연세이기 때문에 그거는 젊은 우리 학생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제 나이가 들에 따라서 다 부모님 생각도 나게 될 것이고, 그때 이랬겠구나, 내가 그때 이해를 못하고 오해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제 후회를 하는 경우도 많이 생깁니다. 아무튼 제가 참고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하나가 이제 역사 철학 부분에 나오겠죠. 역사와 현실에 대해서 철학적인 사고로 접근하여 그 성과와 발전이 어떻게 진행되는가인지를 학생들 스스로 인식함으로써 비판적으로 평가한다, 해본다, 이거요. 여러분, 내가 철학은 뭐라고 내가 말 못하겠어요. 저도 뭐 철학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 열심히 탐구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뭐라고 말씀을 드릴까요? 물론 그런 한때가 있었죠. 그 유명한 철학자들의 삶이나 글들을 많이 접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워낙 또 주위에 제가 또 해야 될 많은 또 다른 섹터의 어떤 부분들이 많았어. 제가 그걸 하다 보니 좀 소홀히 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단 하나 제가 소홀히 하지 않았던 게 역사였습니다. 역사는요, 여러분들 저는 그걸 좀 이게 제 DNA에 뭐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제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우리나라 최초로, 국사라고 해가지고 역사 과목이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초등학교에. 뭐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제가 그 당시에 독서를 많이 하는 편이었는데, 그것을 근거로 해서 역사책, 그 당시에는 국사책이라고 했는데요. 그걸 읽으니까 오히려 다 제가 아는 내용들이었죠. 뭐 다른 형태로 많이 제가 가지고 있던 지식들이었는데요. 아마 그것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역사에 대해서는 굉장하게 제가 친근감을 느꼈던 내용들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역사를 본의 아니게 제가 막 또 열심히 해지잖아요. 제가 굉장히 친근하면, 그죠? 또 더 관심을 더 가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제 인기 형성에도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됐는데요. 역사를 열심히 하면요, 어떤 형태든 간에 여러분들의 주체성이 강해집니다. 그거는요, 여러가 역사를 읽다 보면 그 안에 슬픔도 있고 애환도 있고 또 승리의 그 어떤 그런 희열도 있고 여러 감정이, 여러 수십 가지 감정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책을 읽다 보면. 그러면서 어느 순간 세월이 지나면 어느 순간에 역사책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쓰가 있는 위치를 보게 돼요. 이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 성공하는 사람들의 그 어떤 퍼센테이지를 보면요, 거의 상당한 그 90% 가까운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안다는 말은 자기가
오버하지 않고 밖으로 또 겸손할 줄 알고 여러 가지 그는 그때 현실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갖다 놓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게 되더라는 거죠. 그게 저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저 완벽한 인격증은 아니지만 제가 살면서 남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흔히 말해서 눈치 빠르게 남들에게 기분 나쁜 소리 안 하고 또 남들에게 기분 나쁜 행위도 안 하고 오해도 안 하고 설령 남들이 오해를 할지어더라도 가급적이면 긍정적으로 생각하도록 노력하고 이런 모든 어떤 긍정적인 좋은 측면에서는 저는 제 인격의 행성이 뭐 다른 것보다도 역사책을 좀 많이 읽다 보니까 제가 그러지 않았나 했어. 부디 역사책을 좋아하는 학생들은 더더욱 역사에 대해서 꼭 우리나라 역사뿐만 아니고 요즘은 원체 세상이 인터넷이라는 것을 통해서 가까워지다 보니까 다른 나라의 역사 뭐 심지어 징기스칸의 역사는 우리나라에 물론 나쁜 해악이 끼치고 엄청난 어떤 해도 끼쳤지만 아무튼 이 징기스칸의 또 다른 저 유럽에서의 역사 뭐 그런 거 외에 뭐 미국 독립전쟁의 역사 뭐 수없이 많은 역사를 여러분들이 접할 수가 있잖아요. 그걸 보다 보면 그 역사에 대해서 흥미를 가지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이 상당한 박식한 세상을 돌아가는 눈도 가지게 될 뿐만 아니라 제가 다시 말씀드렸지만 자기의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좋은 그런 어떤 영양제라고 할까요? 뭐 그런 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과학 환경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환경 문제에 대하여 과학이 미치는 영향과 이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과학적 관점에 대해 알아보고 환경 문제 개선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뭐 환경 이거는 있잖아요. 이제 과학 부분에 관련된 뭐 여러 가지 SNS를 접하면 아무래도 과학에 관련된 단어들을 조금 알고 있는 게 좋아요. 그런데 너무 과학에 대한 단어를 모르다 보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라서 전체적인 이 글의 내용을 그 책에 대한 맥락을 잡기가 무지무지하게 힘듭니다. 따라서 과학과 이런 과학에 관련된 책을 읽으면 읽다가 좀 모르는 어떤 단어들이 나온다든지 뭐 그런 걸 놓으면 그냥 여러분 그 맥락을 찾아보려는 것보다는 그 단어 하나에 집중을 하세요. 집중을 하셔가지고 그 단어를 알다 보면 그 단어의 백그라운드를 알다 보면 또 새로운 재미가 붙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정말 태어나서 처음으로 접하는 단어들이거든요. 대부분 과학 용어들이 중에 이제 그런 것을 많이 이렇게 알다 보면요.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어느 일부 학생들은 굉장하게 새로운 과학에 대한 아주 그 뭐랄까 그 활기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생각지도 않는 자기가 내가 과학에 이런 재밌는 부분이 있었구나. 그래서 새로운 자기의 재미를 어떤 그런 세계를 재미있는 세계를 창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과학이라 단어에서 나 도대체 뭔 말인지 모르겠어 책을 덮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그 단어 하나에 대해서 관점을 가지고 이야기하고요. 환경 부분 이것도 사실은요 사회 부분이나 정치나 경제 부분에 맞물리가 있는 부분인데요. 이게 과학 부분에도 물론 당연히 들어가겠지만은 환경 부분이 따로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실제 우리 생활하고 바로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뭐 결과적으로 정치, 경제, 뭐 사회적 이런 게 다 우리 생활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나? 이 환경 부분은 솔직히 다른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매일 버리는 저기 쓰레기들도 분리해서 버리잖아요. 그죠? 이게 왜 그럴까요? 결과적으로 환경에 관련된 거거든요.
그 우리가 사실상 이거는 우리가 숨을 쉬는 것처럼 정말 밀접하게 이거는 우리가 고민하지 않고서는 생존할 수 없을 정도의 중요한 부분이 이제 항쟁 부분입니다. 뭐 사실 이거를 좀 더 크게 이야기를 여러분 책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는 것 같기도 하던데, 이 어차피 인구가 늘어나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아무튼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인구가 엄청나게 증가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난 100년에 비해서요. 그 100년간, 지난 50년간에 실제로 이 환경의 이산화탄소 배출량부터 시작해서 모든 환경에 데미지를 준 모든 수치가 지난 2000년간에 있은 것보다 더 많이 이 오염을 시키고 있어요. 이 지구라는 것을.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가 뭐 생활하는 데는 잘 모르고 넘어가지만 실질적으로는 여러분들 우리가 숨을 쉬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하는 부분이 환경 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이라면 어떻게 하면 환경을 좀 환경 오염을 좀 중지하고 어떻게 하면 좀 우리가 살아나는데 좀 더 좋은 환경, 좀 좋은 자연적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책을 읽을 때는 주로 이제 그런 관점에서 많이 써놓은 책들이 많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문학과 예술인데요. 얘는 진짜 케바인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하죠. 케바케, 그죠? 저는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케바케라고 주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아주 잘 지었던 한국식 영어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길잖아요, 그죠? 짧게 하는 게 좋잖아요, 그죠? 상대방 이해만 된다면. 자, 그랬어요. 자, 지역 문화 콘텐츠 구축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좀 더 확장된 사고로 소통할 수 있는 방법, 창의적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본다. 아주 이거 좋은 말이네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 문화 예술 이런 거는 이제 실전 독서도 중요하지만, 저는 뭐 라이브 콘서트라든지 또는 음악회라든지 또는 미술, 우리가 갤러리에 가서 미술 관람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좀 여러분들에게 좀 추천하고 싶어요. 뭐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저는 노력을 했는데요, 못했습니다만이. 그게 제가 제 이 나이에 와서 이제 은퇴를 하면 좀 그래 볼 생각인데요. 지금 삶도 좀 저한테는 무리인데, 여러분들은 뭐 저만큼 열심히 살 필요는 없잖아요. 지금 뭐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저만큼 바삐 살 필요는 없거든요. 아무튼 제 생각이 좀 바쁩니다. 뭐 구차하게 막 일일이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여러분들은 좀 공부도 공부지만 좀 생활, 또 뭐 아르바이트도 아르바이트겠지만은, 제가 누차 이야기를 드리지만 좀 문학하고 예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많이 가지세요. 인생이란 게 돈도 중요하고 명예도 중요하고 뭐 그렇지만, 그보다도 더 모든 것이, 그런 사람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사람이 문학적 콘텐츠, 예술적 어떤 그 재능, 그런 강한 사람들이 최고로 부러움의 대상입니다. 뭐 시간 되거든 기타도 기타 같은 것도 좀 배워보시고, 아니면 자기한테 맞는 거 조금이라도 시간을 투자하셔가지고 문학이나 예술 부분에 대해서 뭐 책도 읽는 것도 좋지만 실전 독서에서 그런 것도 좋지만, 이제 제가 추천하고 싶은 거는 이야기 나온 김에 직접적으로 이런 미술 감상 같은 거로 직접 가서 한번 해보시고, 콘서트도 뭐 케이팝 좋잖아요. 뭐 여러 가지 음악 콘서트, 뭐 잘 못해도 뭐 이런 클래식 같은데 그런 분위기가 있거든요. 뭐 꼭 베토벤의 5분 교향곡에 D 단조, C 장조 이런 걸 알아야 되나요? 굳이 안에 거기 갔어. 그런 걸 한번 들어보고, 좀 늦게 보고, 그게 전부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만족하면 되는 거죠, 뭐. 그래서, 뭐, 거기서 코를 골고 자도, 그래도 저는 거기 해볼 만한, 도전해볼 한 번 정도, 아니, 한 번 정도가 아니라 자주 한번 가볼 만한 그런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코를 골한 건 아니고요. 제 뒤에, 제가 비엔나에 가가지고, 한번, 수건이었던, 저는 이제 여행을 좀 좋아하다 보니까, 혼자서 여행사 안 통하고 배낭 안에 메고 자주 나이가 60이 돼도 가는데요. 어느 날 이제 좀 우스갯 이야기지만은 가족끼리 제 뒤에 어느 동구권의 사람인들 같은데 비엔나에서 거기 가면 이제 티켓을 팔아요. 그 위엔인데 그 오페라 티켓을 팔아요. 그런 데가 참 많습니다. 아무튼 앉아 있는데 뒤에서 한 몸무게가 한 150kg 되는 웬 아저씨가 뒤에 앉았는데 가족분들하고 같이 왔나 봐요. 이분은 앉자마자 얼마나 코를 고는지 한 몸무게가 아무리 적게 잡아도 120이고 제 한 3배 정도 되겠던데 그 덩치에서 코를 고는데 정말로 힘들었습니다. 아무튼 그런 웃음 정말 상상만 했는데요. 내가 코 골까 싶었는데 뒤에서 그렇게 고니까 제가 코 골 찬스가 안 생기더라고요. 아무튼 뭐 그런 우스갯 일이 있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그러면 정치와 경제인데요. 여러분 제가 볼 때에 한 두세 가지 지문만 한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지문을 보겠습니다. 정치 경제 다음 글을 읽고 주장과 근거를 찾고 논평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사실 중소기업이 대기업이 될 수 있어야 제대로 된 경제죠. 참 뭔가 이게 의미심장하다 첫 번부터 그죠? 그러니까 이제 벌써 여기에서 중소와 대기업은 뭔가 차이점이 있다 그죠? 자, 지금의 재벌도 처음에는 중소기업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중소기업이 대기업이 되는 건 몹시 힘들어요. 조금만 성장한다 싶으면 대기업이 빼앗아버리거나 하청업체로 만들어 지어 짜니까요. 재벌 대기업 집단이 먹을거리에서부터 첨단 산업까지 모두 차지하는 문어발식 확장을 벌이고 있죠. 중소기업은 대기업과의 관계에서 항상 얼이다 보니 부당한 요구를 다 들어주어야 하고요. 중소기업인들은 양자 사이의 계약을 얼을 죽이는 얼사조약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구두계약 한 뒤 갑자기 발주를 취소해버리거나 현금을 수십조 원씩 쌓아두면서 또 중소기업에게는 1개월짜리 심지어 6개월짜리 어음을 끊어주거나 중소기업의 기술을 사냥해서 그걸 가지고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는 일도 빈번하죠. 이러니 중소기업이 곡소리를 낼 수밖에요. 경제검찰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적극 나서서 대기업의 부당한 행위를 엄격히 규제해야 하는데 아직도 미흡합니다. 기억할 것은 김대중 노무현 정권도 이러한 대기업의 비리와 횡포를 근절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이명박 정권은 출범 후 철두철미하게 대기업 프렌들리 정책을 폈죠. 단적인 예로 이명박 정부는 중학교 교과서에서 대기업이 납품 대금을 주지 않아 어려움이 처한 중소기업 사례를 삭제했어요. 당시 이 소식을 듣고 할 말이 없어지더군요. 이러한 상황에서 건실한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겠어요. 한편 대기업은 고용 없는 성장을 즐기고 있습니다. 성장은 계속되고 이윤도 급증하는데 그에 걸맞은 고용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 정부가 대기업을 고용 있는 성장 쪽으로 가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최근 이명박 정권이 대기업 때리기 신용을 냈죠. 그러는 가운데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면서
대기업의 고용 창출을 강조했어요. 최혜은 위원장의 지적처럼 시가총액 100대 그룹이 지난 5년간 1.5%밖에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매출 1조 2천억을 올린 NHN은 6천명을 고용하고 있는데 SK텔레콤은 12조 원의 매출을 올리면서도 직원은 4,500명에 불과해요. 비율로 따지면 SK텔레콤의 직원 수는 6만 명 정도 돼야 되죠. 이명박 대통령이 청년 실업에 대해 언급하면서 청년들도 눈높이를 낮춰야 한다는 식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방과 중소기업으로 눈을 돌리려는 조언은 타당한 면이 있어요. 그런데 정부가 이런 조언을 청년들에게 하려면 대기업의 시장 독점과 불공정 거래를 막아 중소기업이 괜찮은 직장이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할 자격이 없죠. 대기업은 성장하고 있는데 신규 채용수를 늘지 않은 것, 중소기업에서 좋은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 정말 큰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졸 청년이 100곳 이상 지원서를 넣어도 취업이 안 되는 일이 비일비재하죠. 최근 한국 청년의 스펙은 사상 최고 수준이에요. 영어 능력, 컴퓨터 사용 능력, 국제적 안목과 경험, 문화, 예능 감각 등은 저를 포함한 선배들의 청년 시절보다 훨씬 낮습니다. 그런데도 맹암 내놓을 만한 직장에 취업하기 위하여 아르바이트 자격증, 공모전, 봉사활동, 인턴 경력이라는 이어 5종 경기를 뛰느라 정신이 없죠. 조국과 오연 진보 집권 플랜 어마이북 2010년인데요. 저에게는 참 많은 느낌으로 다가오네요. 이 내용이. 여러분들은 글쎄요, 이 글을 읽으면서 즉 10년 전에 이 글이네요. 그죠? 우리나라 당군 이래 최고의, 제가 볼 때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당군 이래 최고의 사기꾼을 대통령으로 우리가 5년간 대통령으로 자리에 둔 적이 있어요. 엄청나죠? 여러분들은 얼마나 부정적으로 그게 엄청나다는 걸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명박이나 그 다음 여자 대통령 했던 이는 어떤 기사도 어떤 글도 저는 가급적 접하지 않으려고 해요. 왜냐면 저는 제 정신 건강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갑자기 모르는 분노가 치솟고 평온한 마음이 큰 어떤 이렇게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나,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제 좀 편하게 살아야 될 나이인데,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그런 걸 자꾸 하면 돼. 지금 지문이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접하게 되는데요. 이 내용은요, 제가 볼 때 느낌은 공정과 경쟁입니다. 공정한 경쟁이라고 될 수도 있고, 또는 공정과 경쟁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가 생각이 납니다. 즉, 이러한 여러 가지 여기 주장이 있고요. 주장이 이제 처음에 나왔죠. 그죠?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제대로 된 경쟁 아니다 이거죠. 우리 현실이. 왜? 여러 가지 이 근거를 둡니다. 그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내려가서 그 내용이 이제 어떤 계속 연결되는 건데, 정치적으로 어떤 식의 어떤 지원을 받았다. 그리고 이런 대통령이라는 정권, 이 정권과 이 최수정 이 양반도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저는 강력하게 생각하고 아주 알고 싶은데요. 일종의 이명박의 제가 볼 때는 머슴이었죠. 아무튼 자기들이 다 해먹고 했는데요. 이 최수정 이런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언론이 최고의 길로 채닿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해온
우리 역사에 있어서는 아주 반역적인 사람입니다. 아무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아주 자기들끼리 짜고 치는 고스톱을 쳤어요. 그래서 이런 진정한 청년 실업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어떤 행태의 정책도 내놓질 않았죠. 오로지 그리고 그 당시에 우린 이 사람을 찍은 많은 사람들은 저는 극구 반대를 하고 나름대로 활동도 하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제가 아주 선명하고 선각자적인 생각을 가졌던 내 친구 한 사람도 이 이명박이가 경제는 살릴 것이라고 해서 표를 찍는 거 보고 저는 기절을 할 뻔했습니다. 왜냐면 이명박 이 양반이 현대건설에 있으면서 말아먹은 돈이 엄청나거든요. 손만 대고 다 실패했었어요. 서울시장 할 때도 모든 거 다 부채로 다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정가가 14번이었다는 사람인데 오로지 경제 살릴 거라는, 그래서 자기 주머니를 불러주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대통령을 뽑아주는 거 보고 정말 그때 당시 저는 한멸감을 느꼈습니다. 아무튼요, 최종적으로 여기 결론이 나오는데요. 공정한 경쟁에 대한 이러한 현실을 낳았다. 어떤 현실을, 어떤 결과를 낳을까요? 이런 청년들이 중소기업, 대기업은 물론이고 중소기업에서도 정말로 채용이 안 되는, 그 좋은 스펙을 가지고도 채용을 할 수 없는 이런 현실이 지금 현재의 그 10년 전에 2010년에 제가 저 나름대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존경하는 어떤 그 리더라고 봐야 되겠죠. 사람 중에 한 사람인 조국 이분이가 오연호라고 저기 오마이뉴스라고 있었어요. 지금은 내가 좀 잘 안 보는데 이 그 에디터죠. 그걸 뭐라고 해야 되나? 그 편집인이야 해야 되나? 아니 그 출간인인데 이 두 사람이 같이 공정해서 만든 책인데요. 집권 플랜, 진보 집권 플랜이라는 내용입니다. 즉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서로 우리가 의논을 나눌 필요는 있는데요. 직접 앉아서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제 현재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대기업은 정책을 펼쳐야 되느냐,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그나마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제 우리 20대 청년들이 좀 더 대학을 졸업과 공부를 마친과 동시에 자기가 안 하는 직장,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느냐, 그런 제도적 시스템, 지난 10년 이상 10년 동안 10년 가까이 망쳐먹었던 우리나라의 그 경제적인 구조, 이런 것을 아무래도 대기업들이 리더격이니까 여기에서 먼저 이거를 한자로 역지사지의 생각으로 이렇게 해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요, 이 첫째 지문으로 나왔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것이 이제 공정한 어떤 분위기에서 우리 청년들이 청년들의 앞날이 걱정이 된다, 어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만들었던 책인데, 여러분들이 굳이 이 책을 찾아서 읽을 거는 차라리 얼마만큼 이명박과 박근혜 정권에서 우리나라의 경제나 그리고 우리의 의식적인 측면에서 그나마 얼마나 많이 피해를 당했다는 거를, 그래도 이제 그나마 마지막으로 우리가 촛불이라는 어떤 그런 혁명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가 그나마 좀 회복할 수 있던, 그나마 우리나라의 대한민국 국민들의 어떤 역량이 어떤 최의 경우에 이제 발휘가 된 거죠. 그래서 아무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한번 나눠봐야 될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셨으면 좋겠는데,
언젠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지나고 나면 모르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하고 인연이 될지. 아무튼요, 아무튼 이런 걸 읽고 나면 서로 간에 이제 생각을 한번 나눠봐야 되는데, 뭐 현실적으로는 좀 그렇지가 못하겠네요. 자, 그리고요, 책에 보면 뭐 영국 시인 윌리엄 브레이크는 사자와 소를 이해한 하나의 법은 억압이다라고 갈파한 적이 있는데, 한 울타리에 풀어놓고 경쟁하는 것은 말이 안 되니까, 그죠? 그리고 사자는 소를 단번에 잡아먹을 것이니까 칸막이를 해주는 게 공정한 것이다. 여기서 공정이 나오네요. 경쟁도 나오고. 자, 우리 사회에서 공정하지 않는 경쟁은 어떤 것이냐 생각해보자. 바로 이런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뭐 다른 예도 많이 들을 수 있지만, 제목이 정치 경제니까 아마 이런 질문을 가지고 책에다가 넣은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하나 볼까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고 좀 짧은 거 하나 봅시다. 보자. 제가 책을 좀 보고 하거든요.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짧은 거 하나 있던 것 같은데. 요거 하나 봅시다. 122. 사회와 윤리 쪽에서 요거 있잖아요. 잠포 122페이지 한번 가봅시다. 자, 봅시다. 여러분들 지금 교재에는 지금 요게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 교재에 아마 없는 지문, 여기 있다. 요거 120 페이지 수가 좀 틀리네. 오케이. 자, 요거 한번 봅시다. 호기심이 많은 소녀는 태양이 아침에 나타났으는 밤에 사라진다는 것을 알았다. 이 소녀는 태양이 어디로 가는지 궁금했다. 그리고 실제로 해가 지는 것을 자세히 관찰했다. 그러나 태양이 어디로 가는지는 여전히 이해할 수 없었다. 그때 소녀는 자기 보모도 아침에 나타났으는 밤에 떠난다는 것을 알았다. 어느 날 그는 보모에게 밤에 어디로 가느냐고 물었다. 보모는 집에 가지라고 대답했다. 소녀는 보모가 오고 가는 것이 낮이 되고 밤이 되는 것과 연결시킨 후에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렸다. 보모가 떠나는 것처럼 해 또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야, 이거를 멋있다. 그죠? 이게 좀 철학적인 것도 있다.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 좀 추가하는 내용이 뭘까요, 여러분? 여기서 주장하는 바는 뭘까요? 좀 뭔가 여러분들이 지금 이걸 보면서 있잖아요. 실제로는 이 글을 간조하는 입장에 서서 이 글을 읽는데,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생각해 볼까요? 이 글 속으로 들어갈 수 없나요? 여러분이 소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소년이 돼서 아주 어릴 때 여러분들의 어릴 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밤하늘에 별을 보고 저 별은 왜 빛나는가 라는 어떤 그런 궁금증을 가져본 적이 있을 때 있지 않았나요? 뭐 여러 경우에 경이로움에 대해서 어떤 그 경이로움이 어느 날 자기한테 현실로 다가와 있는 어떤 그런 느낌. 거기에서 뭔가 또 논리가 세워지고 그 과정에, 그래서 그 논리에 의해서 법칙도 우리가 알게 되고, 이런 또 깨달음이 있고, 뭐 그런 거 아닐까요?
한번 여기 밑에 그 생각 나누기 한번 볼까요? 인생은 무수한 곡선과 직선이 반복될 때 비로소 정상에 다다를 수 있다. 붉게 익은 대추 한 알도 바람과 천둥과 태풍이 깃들어야 비로소 연그러지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평범한 진리를 종종 잊은 채 살아간다. 나의 삶에 태풍 같은 힘든 경험은 없었던가? 혹여 이를 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지난날의 기억을 떠올려보며 나의 삶을 되짚어보자. 여러분, 솔직히 있잖아요. 저는 이 글을 안 읽었어요. 내가 방금 말했던 거하고 똑같이 지금 거의 똑같이 같은 맥락으로 적혀져 있네요. 저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시작을 했냐면 여러분이 요 소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어떤 삶에 대해서 한번 이 글 내용을 보다면 이 글이 주장하는 바를 여러분들이 자기화해서 여러분들이 어릴 때 그 몰랐던 뭔가의 세상은 참 아름다운 것만 있을 것이야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최고의 나는 항상 가급적 이런 생각을 한 번씩 합니다. 나의 첫 번째 기억은 뭔가 내 인생에서 내가 지금 가지는 첫 번째 기억, 물론 내가 1살 때 2살 때에도 뭔가 행동을 했지만 전혀 기억이 없잖아요. 4살 때도 저는 지금 제 생각에 한 4살 때 정도 기억이 나는데요. 저의 최초의 기억은요, 내 인생의 최초의 기억은 저는 바닷가에서 살았는데 바닷가 모래밭에서 모래성을 짓고 나면 제 위에 행가 둘이서 그 밀물이 들어와서 그 모래성을 하나씩 무너뜨리는 물로 씻어내가면서 그 아직 바로 앞에 섬이 하나 있었는데 그 섬으로 넘어가는 석양, 그 아름다운 그 석양이 그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최초의 기억이 있는데요. 어느 날 세월이 지나서 이제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얼마 때 이제 제가 집안 사정 때문에 대도시로 나가게 되었는데 그 후로 20년 가까이 지나서 그쪽으로 갔을 때 그 장소에 갔을 때 이미 매립이 되고 없어졌는데 그래도 그 기억을 되새기면서 그 사이에서 돌아왔던 많은 그 과정에 있었던 것을 한번 내 삶을 한번 그 사이에 있었던 제가 이제 20살 때 다시 돌아갔는데요. 한 20년이 아니고 한 1, 2년 만에 돌아간 거죠. 그래서 그 사이에 그 기간을 좀 이렇게 한 반출을 해본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들께서도 요번 방학이 되면 이제 그 최초의 기억을 따라서 한번 여행을 가는 그런 시간도 한번 가져보길 바랍니다. 아무튼요, 오늘은 실전 독서에 대해서, 즉 독서라는 것을 여러분들 현실에 한번 반영을 해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게 여러분들이 있던 삶에 좀 더 큰 활력소가 되고 또 나름대로의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좀 더 논리적인 어떤 생각과 그리고 정확한 판단과 그래서 살아가는 데 좀 더 풍족한 삶, 뭐 꼭 물질적이 아니라도 정신적으로도 풍족한 삶을 가져주시기라는 그런 의도에서 이러한 실전 독서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같이 공부를 해봤습니다. 뭐 일방적으로 저 혼자서 그건 뭐 1시간 가까이 좀 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목도 실력하고 하는데요. 아무튼요, 제 생각이 100% 맞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는데 다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데 좀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여러분들께서 받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 시간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